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 구술사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서양에서는 조금 오래전에 시작된 것 같아요. 들으셨겠지만 이전 강의에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미시사라고 하는 영역에서 어떤 큰 집단이나 큰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그룹보다는 개개인의 삶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구술사라고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지역에 있는 연구자들 혹은 지역에 있는 문화단체들에서 이 같은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충주도 그러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강의도 기획하고 이제 실무를 담당하시면서 이제 현장으로 뛰어드실 여러분들과 이제 저와의 만남도 기획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 이제 구술 조사 방법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사례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여기 있는 한 6가지 꼭지를 대상으로 할 텐데 앞에 있는 거는 제 소개니까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밑에 있는 한 5가지 정도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전데요. 이게 한 4, 5년쯤 전에 이제 제가 실제로 조사를 나갔을 때 촬영한 영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구비조사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 소개를 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지금은 한신대학교 한국어문학 전공이라고 하는 분야를 가르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전공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데 요런 학회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업무를 진행했던 것들입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라고 하는 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이제 그곳에서 발주를 해서 전국에 있는 구비문학, 그러니까 옛날 얘기, 그 다음에 민요,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사업이었는데 저기 1차 사업은 1979년부터 89년까지 이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사업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저는 2010년부터 13년까지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뵙고 옛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자료들을 수집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원도를 한번 인연을 맺으니까 강원도에서 자꾸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의 생애사, 그리고 홍천 군지를 쓸 때 홍천군 저는 이제 북방면, 그 다음에 화촌면이라고 하는 지역을 맡아서 그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예전에 농사는 어떻게 지으셨는지, 혼례는 어떻게 하셨는지, 마을에 상사가 나면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구술체록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어르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사신 어르신들의 어떤 자료를 생애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사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이제 경기도 오산시인데 거기가 수원이랑 화성이랑 이렇게 인접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화성시에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애사 조사 요청을 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 공부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해가지고 구술조사라고 하는 사업들을 지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술조사를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요 경청하겠다는 자세와 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구술자에게 공감하는 이러한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녹음기라든지 캠코더라든지 하는 부수적인 기기들도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구비문학대계라고 하는 조사 사업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녹음기가 정말 저 카메라 가방만 했대요. 그래서 이런 거 짊어지고 다니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 형편이죠. 아주 작은 포켓에 들어가는 보이스 레코더나 심지어는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녹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은 덜었습니다만 그리고 기기도 스마트폰으로 누구 전화기로는 영상 촬영하고 누구 걸로는 보이스 레코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적인 측면에서는 간소화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항상 나갈 때 내가
아는 게 있더라도 한 템포 숨기거나 잘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경청의 자세와 공감대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건데 아마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이거 역시도 아마 지난 앞선 수업에서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지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구술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여러 가지로 언급할 수 있지만 대개 현장에서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서술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주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말을 제대로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특징이 되냐면 실제 자료를 정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장이 어디에서 끊어지는 건지 어떤 때 행가리를 해야 되는 건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자료를 윤문하고 전사하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조사한 사람이 자료를 약간의 정리해서 주는 것이 자료집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 같은 서술성이라고 하는 건 왜 발생하느냐? 기본적으로 이건 면대면이라고 하는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그 맺음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끊어지는 순간 발생하는 언어의 휴지기라는 게 있어요. 공백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 이거를 불편해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말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구술바라의 특징이라고 하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랬잖아, 있어. 이런 형태로 말을 쭉 끌고 가는 이러한 특징이 발생하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적절하게 개입을 하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구술 내용의 특징, 한국에서 생애사 혹은 구술사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하게 되면 대부분은 신세한탄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게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되게 우리가 구술조사라고 하는 걸 할 때 목적성을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 목적과 많이 어긋나게 된다면 일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야기에 제동을 걸거나 화제를 전환하거나 하는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주관성이에요. 주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구술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잘못된 정보이거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술자의 증언 자체가 완전 무결하고 타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를 쓰시거나 자료를 만들 때에는 약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지점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걸 현장에서 이야기하면 구술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최대한 공감과 경청을 하되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석을 달아서 뭐 기사에 나온 내용이라든지 뭐 발간된 정보는 이러한데 이 구술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밝혀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개인의 경험이 지니는 강점이자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감각적인 생생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생동감 있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명제식으로 이야기하면 참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서가 있을 때 우리가 후속 질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구술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풍부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구술 자료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질문을 하는 사람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 구술 자료라고 하는 것은 면담자와 구술자의 공동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조사자, 면담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현장에 나갈 때에는 그 구술자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기초적인 자료를 공부하고 나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각자의 속 얘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놓을 수 있나요? 그거는 아주 어려워요. 그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감대라고 하는 것을 형성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 만나서 이루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라고 하는 걸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구술 자료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충주와 관련된 사람들, 충주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아있는 충주의 역사 문화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목적 의식일 텐데 그런 것과 관련된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술 자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는 자료를 가리키는 것이고 대체로 많이 널리 활용되는 예들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구전이라고 하는 거는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대부분의 것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언어적인 속성 안에 담지되어 있는 예술성을 표출하는 그러한 것들을 되게 오럴 트래디션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다뤘던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구술 전통 안에 녹아있는 대표적인 언어예술 장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이 관심을 갖는 아이들은 요 밑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구술 증언이나 구술사, 구술 생애사 혹은 뭐 구술 생애담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구술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기억에 대한 증언들을 포괄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있는 저기 상에서는 네 번째 있는 구술 생애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대한 구술적인 증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내 가족의 삶이나 혹은 우리 지역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어떤 유명인의 삶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단어로 구술 생애담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기도 하는데 이 구술 생애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시적인 전체적인 것을 다루기보다는 특정한 국면과 관련되어 있는 삶의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실례지만 그 연세를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요? 네. 혹시 시집살이 이런 거 세게 하셨나요? 저 시집 안 하는데요. 시집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군대를 혹시 아주 심한, 아주 어려운 곳으로 다녀오셨다. 특전사, 해병대, 이렇게 특정한 국면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시집 이야기를 처음에 드렸던 거는 2010년대에 들어갈 즈음에 전국적인 단위로 시집살이 담을 조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전쟁 체험담 이런 것들을 조사했었고 그 다음에 아마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베트남 참전 용사들에게 구술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한 국면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구술로 조사할 때 구술, 생애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일을 조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구술, 생애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나아가시게 되면 대개 요 두 가지 국면 중에 선택적으로 이야기를 조사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활용되는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제적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토픽을 던지는 것이고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구술 생애담이라고 하는 애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전통 혼례담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선을 보셨나요? 중매를 하셨나요? 연애를 하셨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뭐 우리 땐 다 중매했지. 그러면 그럼 청혼은 어떻게 했어요? 매판은 누가 섰나요? 이런 것도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뭐 우리 외삼촌이 또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지. 어디서 만나셨어요? 우리 땐 뭐 다방에서 만나지 어디서 만나나? 아 그래요? 그때 그럼 뭐 드셨어요? 아니 뭐 나야 뭐 쌍화차 마시고 뭐 우리 사람은 뭐 부끄러운지 아무것도 안 마신다 그러더라고.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쭉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파생된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전기적 인터뷰.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풀 라이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순서대로 쭉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 어렸을 때 고향은 어디셨어요? 나 왜 여기서 와서 여기서 살았지. 고향 한 번도 안 떠나셨어요? 뭐 전쟁 때 잠깐 피난 갔다가 온 거 말고는 없지. 군대도 안 가셨어요? 그때 군대도 갔다 왔네. 나가서 공부하신 적은 없으세요? 나 맨날 농사만 졌지. 내 동생이나 저기 뭐 읍내에 있는 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자취했지. 나는 여기 있었어. 이런 것부터 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렸을 때 제일 기억에 나는 일이 뭐였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어렸을 때 글쎄 뭐 맨날 똑같지 뭐 이렇게 보통들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거 맨날 똑같다는 거에서 다른 질문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은 뭐예요? 어머니랑 제일 재밌었던 일은 뭐였어요? 아버지한테 혼났던 기억은 없나요? 삼촌이랑 같이 사셨어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학교는 어떻게 다니셨어요? 1학년 때는요? 2학년 때는요? 운동회는 안 했나요? 국민학교 졸업하시고 그러면은 중학교는 어디로 가셨어요? 중학교 안 가셨어요? 그러면 중학교 갈 나이에 뭐 하셨어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군대는요? 그 어르신 군대 갈 때쯤이 그러면은 전쟁 날 때쯤 아닌가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대기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세 번째, 자전적 인터뷰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말씀을 하시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어르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셨을 때 재밌었던 것부터 그냥 쭉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말씀을 웬만큼 잘하시는 분이 아니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조사자도 같이 힘들어져요. 면담자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거는 요 토픽 인터뷰 그리고 전기적 인터뷰라고 하는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에 따라서 인터뷰 방식이 바뀔 수 있고 또 정리되는 자료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러한 조사를 나가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조사해야 될 거 안 하고 얘기가 재밌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거 조사해 오는 거예요. 시집살이 얘기 조사해 와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딸 결혼시켰던 얘기 이런 거 조사해 오는 거예요. 혹은 군대 갔다 온 얘기 해야 되는데 그거 얘기 잘 안 하고 군대 때 만났던 사람들이랑 나와서 재밌게 놀았던 얘기 이런 거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걸 받아본 담당자들은 어떡하지? 다시 조사해야 되는데 이 어르신한테 다시 부탁을 해야 되나? 내가 나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를 불러야 되나? 와 같은 이제 고민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조사에 참여하셔야 되고, 나중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혹은 목적에 따라서 질문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조사를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전체적인 조사의 성패를 가늠하는 거는 첫 번째 만남이에요. 여기 이제 접촉이라고 써놨는데 이 접촉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냥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접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구술자의 어떤 정보와 만나는 것, 이것들을 모두 접촉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대면을 한 상태에서 만나는 거가 가장 좋은 접촉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아까 제가 사전에 이 구술자에 대한 정보를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 형태의 접촉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인터뷰를 열심히 했어요. 이 어르신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청년기부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슬 생애사를 조사해야 돼서 이분의 유년 시절과 관련된 기록들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거 이제 다음에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뭐 갑자기 말하려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 그래서 다음에 와. 그래서 다음에 갔어요. 다음에 가서 또 다른 이야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뒤쪽 후반부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열심히 얘기해 주셔서 그것만 또 한 2시간 가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날 때쯤에 다시 어르신 근데 어렸을 때요 이렇게 했더니 오늘 좀 피곤하니까 다음에 와라 그러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연락을 하죠. 어르신 오늘은 뭐 어떠셨어요? 저 내일 가도 돼요? 뭐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일정한 신뢰가 쌓였어요. 갔더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외정 때 순사셨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기가 아주 어려워. 그거 안 하면 안 될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랬던 거 다 몰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책으로 나오고 그러면 내가 아주 곤란해. 나만 곤란한 게 아니라 우리 안사람, 무엇보다 우리 애들이 곤란해. 그거 안 하면 안 될까? 알겠습니다. 조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신뢰. 지속적인 접촉을 하면서 이 사람과 나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신뢰라고 하는 걸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내가 말하는 것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신뢰를 쌓을 때 필요한 게 뭐냐? 나에 대한 정보도 과감없이 오픈해야 돼요. 저는 이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어르신 얘기를 들으러 온 거예요. 그래요? 어르신도 어릴 때 그렇게 노셨구나. 저도 그렇게 놀았어요. 갭이 있지만 비슷한 걸 저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끊임없이 줘야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게 뭐 중요한가? 라고 하는 말씀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계속해서 환기시켜서 이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게 뭐 중요해? 그런데 어르신, 그거 해본 사람이 어르신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어르신만 그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좀 들려주세요. 저 공부하러 왔어요. 이런 태도가 이 어르신으로 하여금, 구술자로 하여금 면담자에게 발화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개방적인 소통 자세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압축해서 표현을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숨기는 순간 구술자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벽을 치는 순간 구술자는 더 높은 벽을 설정해요. 또 신뢰를 쌓는 여기 방안 중에 하나는 여기 기입하지는 않았지만 구술자의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도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 대개 이제 제가 구술 조사를 하러 나가서 만나 뵈었던 어르신들의 연령대는 80대 이상이었어요. 80대 이상.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디지털 기기라고 하는 애들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으신 분들이고 뭔가 여전히 소박한 혹은 사람 잘 믿으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자녀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자녀들의 걱정이 매우 커요. 낯선 애들이 와서 우리 엄마한테 뭘 물어보고 갔대.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게 충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로 조사를 했었던 강원도 지역은 춘천이나 강릉, 원주 같은 대도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독거노인의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노인네 혼자 있는 집에 이상한 애들이, 젊은 애들이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와서 뭐 찍어갔다고 하고 어르신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뭐 와가지고 찍어갔어. 그럼 이제 대번에 그 사람 전화번호 있냐? 전화 와서 따지는 거죠. 너 뭐 하는 애냐? 뭐 하는 애들인데 우리 엄마 혼자 있는 데 가서 그런 거 하고 갔어. 뭐 듣고 갔어.
그럼 이제 구구절절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단계들이 사전에 좀 완비가 되면 오히려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같이 배석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기억 못하는 걸 딸이 기억하거나 아들이 기억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엄마가 맡기면 엄마 그때 근데 이런 것도 했다고 하지 않았었어? 그럼 맞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 그리고 구술자 본인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뒤에 말할 라포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라포 혹은 라포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뢰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개념인데요. 이 구술조사, 면담조사에서는 매우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요소로 여겨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한순간에 쌓을 수가 없어요.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이룩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번 방문을 통해서 신뢰라고 하는 것들이 구축되어야 이 라포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시집살이 조사를 할 때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이제 동네 가서 물어봐요. 경로당 가서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그 어르신 근데 이 동네에서 혹시 시집살이 이런 거 좀 심하게 한 어르신 안 계실까요? 그러면 되게 이제 지목되는 어르신이 계세요. 그 집이 그렇잖아. 그 집 시어머니가 아주 그랬잖아. 그럼 이제 그 집 찾아가는 거죠. 그 집 어디예요?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만나죠. 할머니, 저 혹시 뭐 저기에서 여쭤보니까 예전에 아주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시집살이 아주 심하게 하셨다는데 그 얘기 좀 들을 수 있어요? 대본에 나가. 쫓겨났어요. 첫 번째 방문에. 2주쯤 뒤에 또 갑니다. 또 가서 이제 경로당에서 조금 놀다가 그 할머니도 계셨어요. 경로당에서 같이 놀다가 이제 저녁 드시고 집에 가신다고 하길래 이제 따라갔죠. 근데 할머니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나 몰라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또 가세요. 2주 뒤에 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와서 귀찮게 하냐고 일단 들어와서 여기 마루에 앉으라고 하고 물 한 잔 줄 테니까 물 한 잔 먹고 물 한 잔 먹고 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다가 이제 거부당하고 또 집에 가는 거예요. 또 가요. 또 가면 이제 그때 들어와봐. 왜 이렇게 귀찮게 뭐가 듣고 싶은 건데 이렇게 하셨었다면서요. 저기 할머니가 그러던데.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14살에 시집을 왔는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쵸.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세 한탄으로 쭉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중단하고 같이 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제 조사를 저희처럼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학기 중에 이제 조사를 나가기는 어려울 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좀 나가게 되는데 방학 때 이제 시골에 가면 이분들은 농사 일 때문에 바쁘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 김 매야 되니까 좀 비켜. 그러면 가서 같이 김도 매고 풀도 뽑고 그러니까 하면 이제 가상하게 보는 거죠. 당연히 마음에 안 들고 귀찮고 짜증나고 할 거 많아 죽겠는데 얘 왜 이러나 싶지만 와서 뭐 풀 뽑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알았어 일단 와봐 이리 나와 해가지고 뭐 빨리 물어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기하다 보면 그게 이제 당신도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에 빠져들어서 또 쭉 합니다. 오늘 하루 공쳤네. 그러면 해 떨어질 때 됐으니까 밥 먹고 가서 밥도 많이 먹고 거기서 또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저희의 이 일이에요. 그래서 라포르 형성해 나가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요소들이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설정이 되는 거고 형성이 되는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좋은 조사, 좀 성공적인 조사라고 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서류 같은 것들을 무지 많이 준비해야 돼요. 저도 오자마자 사인하고 뭐 동의서에 체크하고 뭐 이런 거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가셔서 그거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서식은 당연히 이제 제공을 해드릴 텐데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양식들을 실제로 참고하시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동의서의 종류가 무척 많아요.
일단 어르신의 개인 정보를 내가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어르신의 성함 그리고 연세를 여쭈게 되면 당연히 생년과 관련된 정보를 갖게 되는 거고요. 성별 정보는 눈으로 식별되는 정보니까 당연히 갖게 되고요. 그 주소 이런 거 물어보니까 거주지 정보, 그 다음에 핸드폰 없으세요? 물어보니까 연락처 정보 모두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취득했다, 그리고 나에게 이를 의뢰한 기관과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음성 녹음하게 되죠? 이 녹음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해야 됩니다. 난 그거 싫은데? 라고 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된 음성이 어떤 형태로 활용된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도 촬영하게 되잖아요. 사진 촬영에 대한 것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 영상도 촬영하잖아요. 영상 촬영에 대한 것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르신의 옛날 사진 같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진 저희가 스캔해서 써도 될까요? 오케이 하면 그거에 대한 활용 동의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야 될 것들이 무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떤 개인정보의 차원이라든지 어떤 이 구술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정하는 법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께 무엇보다도 잘 알려드려야 되는 거는 어르신께서 하신 것이 이렇게 출판이 되어서 공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목적에 따른 조사를 명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질문지를 미리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질문지를 만들 때 있어서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대개 저는 요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외부인이 갖는 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됩니다. 뭐 활용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 저는 이거 진짜 잘 몰라요 라고 하는 태도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와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아, 얘가 무슨 대학생이고 뭐 선생이라고 하는데 얘 이런 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알려줘야지. 와 같은 형태의 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외부인의 이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령 제가 말로는 농사를 기가 막히게 짓습니다. 어르신들이랑 인터뷰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순서, 언제 씨 뿌려야 되고 작물에 따라서 언제 밭 갈아야 되고 시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작물이 어떤 거름을 좋아하고 이런 거 다 알아요. 말로는 말로는 아주 잘합니다. 근데 제가 가서 아는 척 할 수 없잖아요. 어르신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확인해야 됩니다. 아, 농사하면 다 똑같지 뭐 씨 뿌리고. 아니 저는 그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쌀을 사다만 먹어봤지 제가 논에서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논은 언제 갈아요? 몇 번 갈아요? 어떻게 갈아요? 그 로타리 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물어봐야 돼요. 이건 얘가 외부인, 나의 이 바운더리 안. 그러니까 농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아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저는 경험해보지 않은 거라서 저는 거기에서는 낯선 사람이에요. 저는 외부인이에요. 전 농사를 실제로 지어본 문화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단답형으로 끝나는 질문하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다니셨어요? 응. 그러면 이제 질문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언제 들어가셔서 언제 졸업하셨어요? 중간에 안 끊기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르신, 서당 다닌 적 있으세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예전에 보니까 여기 뭐 글빵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다던데 어르신도 천자문 그런 데서 배워보셨나요? 아니 뭐 천자문 나는 안 했는데 누구는 했고 그때 글빵은 어디 있었고 이런 형태로 질문이 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단답형으로 끝나는 질문은 정말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질문의 눈높이를
구슬자의 눈높이로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처럼 약간 어디 가서 먹물짓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서 처음 실수하는 게 내가 이렇게 알아라고 하는 걸 현학적인 형태의 질문으로 던질 때가 있어요. 어려운 말 쓰면서. 그러면 이제 말하기 싫어지죠. 말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왜 이건 내가 잘 모르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눈높이를 최대한 낮춰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낮춘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걸 여쭈는 거예요. 학교는 다니셨었는지, 언제까지 다니셨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쭈는 이유는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언어적인 형태로 발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정리할 때는 어렵게 쓰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읽으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술자의 눈높이에 맞는 형태로 질문의 정도, 난이도, 레벨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광범위한 것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좁혀가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물을 크게 던진 다음에 점차적으로 좁혀서 물어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저 과정 속에서 앞선 질문에 오류가 있었던 것들을 스스로 교정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을 통해서 구술의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높여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있는 내용은 요거랑 거의 같은 건데요.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개방적인 질문에서 매우 구체적인 특정 질문으로 넘어가라는 이야기예요. 요거 두 개는 거의 유사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은 follow question을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follow question이라고 하는 건 이제 후속되는 뒤따르는 질문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실제로는 초등학교를 다니셨나요? 라고 질문을 만들어 갔다고 하더라도 그 질문에 따라서 이어질 수 있는 후속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끊임없이 메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정보를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또 오늘 조사가 뭐 한 2시간 했어요. 2시간 이야기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친 게 이제 보이면 질문 드릴 게 있다고 하더라도 중단을 하고 나머지 질문을 체크한 다음에 돌아가서는 앞선 구술에서 의문이 생겼던 것들을 메모했다가 다음 질문에서 그걸 환기시키면서 다시 질문을 하는 이러한 방법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 조사를 나가시게 되면 뭐 1회 조사를 하실 수도 있고 뭐 2회 조사를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평균적으로 7회 조사 정도를 했었어요. 7회 조사를 했었습니다. 7회? 네, 7번 정도를 만나는 조사를 했었어요. 같은 사람을? 네. 같은 사람을 7번. 물론 7번이 뭐 모두가 2시간씩 조사를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가서 밥 먹고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정말 밭에서 일하시는 거 사진만 찍고 갈게요 하고 그냥 그래서 뭐 좀 도와드리고 가고 뭐 주말에 이제 조사를 갔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내가 왔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네 음식 사세요 하고 말씀드리고 이제 갔다가 미안하니까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아니에요 하고 다른 데 갔다가 또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실제 조사는 이렇게 완전히 2시간 풀 분량으로 녹취하는 건 한 3번, 실제로 만나는 건 한 7번 정도씩 만나는 거를 저는 선호했어요. 그렇게 돼야 이 어르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형태의 조사를 취했습니다. 제일 많이 만났던 분은 한 16번쯤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어르신 댁에서는 잠도 자고 왔습니다.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온 적도 있었어요. 아주 한 번은 강원도 태백에 있는 마을에서 그때는 옛날 얘기 조사를 했는데 할머니가 옛날 얘기를 너무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의 2시간 반이 지났어요. 집에 가려고 나왔더니 문이 안 열려요. 봤더니 눈이 60cm가 왔어요. 그래서 할머니 우리 어떡해요? 그랬더니 오늘 자고 가야 돼. 내일 아침에 군인들이 와서 치워줄 거야. 그렇게 자고 온 적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질문지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마침 시간이 50분이 됐네요. 네, 10분쯤 쉬었다가 뒤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 나눠드렸었는데요. 그거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아주 기본 질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을 처음 만날 때 해야 되는 질문에 대한 것들을 러프하게 정리해 둔 거고요. 여러 개의 꼭지가 있지만 크게는 이런 5가지 정도의 꼭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성 조사자에게, 여성 구술자에게 강조되는 거는 요 내용이에요. 출산과 시집살이는 남성들은 하지 않는 경험이기 때문에 뭐 아기를 낳는 거기에 이제 남편들이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 어르신들 뵈면 이제 집에서 아기 낳았어라고 하는 이런 구슬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별거 다 물어봐요. 아기를 낳을 때는 어떤 자세로 낳아요? 쪼그려 앉아서 낳나요? 누워서 낳나요? 사극 보면 막 누워서 낳던데 그러면 그렇게 못 낳는다. 힘이 안 들어가서 쪼그려 앉아서 낳는다. 나 불 때다 낳았어. 뭐 이런 할머니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면 그 아기 낳을 때 거기 이렇게 막 양수도 터지고 피도 나오고 할 텐데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 우리는 없이 살아가지고 그냥 그 푸대 이렇게 잘라가지고 깔고 그렇게 낳기도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태 나온 거는 누가 어떻게 처리해요? 이런 거는 다 할머니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태는 저기 뭐 시아버지가 갈랐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남편이 갈랐어 뭐 시어머니가 갈랐어 이렇게 하고 그럼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면 그거는 되게 시아버지가 잘 가지고 나가서 그 태워가지고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어디다가 넣어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뭐 이런 증언들은 할머니들이 주로 하시는 증언들입니다. 할아버지들한테 주로 여쭈는 거는 여기예요. 이거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거나 군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여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에 계셨던 할아버지처럼 그 한국전쟁 참전을 하신 경우에는 한국전쟁의 경험 이런 것들 피란의 경험, 그 징집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여쭈게 됩니다. 또 그래도 한 60대, 70대쯤 되신 분들은 베트남 다녀오신 분들도 계세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백분님께서 베트남 다녀오신 다음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이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마 살아계시면은 73쯤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세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 그 미군과의 커넥션을 통해서 PX에서 나오는 물건들 갖다가 파시는 이런 장사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경제생활 같은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질문들도 상당히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본 질문으로 만들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형태의 질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시면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유년 시절에 기억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요. 대체로 이 과정 안에서 그 기초적인 학력과 관련된 것들, 가족사항에 관련된 것들을 여쭈면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게 됩니다. 가족사항을 여쭈는 경우는 여전히 이 시기만 하더라도 양자를 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래 우리 부모님은 저기 내가 나중에 삼촌이라고 부르게 되고 큰 집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양자로 왔어.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 하신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 시절의 그 영향관계 때문에 뭐 원래 내가 몇째였는데 누구누구가 먼저 가가지고 내가 뭐 장남처럼 지냈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가족관계 같은 것들이나 기초적인 것들 정보들을 이 어린 시절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한국전쟁 관련된 얘기는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되게 할머니들께는 피란 가는 과정, 피란은 어디로 가셨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여쭈게 됩니다. 뭐 혼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할아버지들보다는 할머니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혼인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혼인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구식으로 했지 그래요. 구식으로 댁에서 하셨어요? 그럼 그렇다.
그럼 할아버지가 할머니 가마 태워서 데려갔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유 그 가마는 요 집 앞에서 잠깐 하는 거고 나 재무시 타고 갔어. 그래요. 재무시 뭔지 모르시죠? 재무시는 GMC 그 트럭 군용 트럭이에요. 군용 트럭. 그거 타려면 그 군부대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백을 써서 하는 겁니다. 그거 차 빌려주는 것도 부조였어요. 그런 거 이제 증언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근데 멀미를 해가지고 저기 가다가 내려서 시집까지 걸어왔어. 이런 증언들 나오는 거죠. 할아버지들은 이제 그런 거는 잘 말씀 안 하세요. 내가 약간 불리하니까. 그래서 할머니들은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증언을 해주십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할머니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시집살이. 제가 이제 만나뵀던 또 할머니 중에는 그렇게 딸들을 많이 낳으셔가지고 구박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전통사회다 보니까 요즘은 뭐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뭐 시어머니가 두 분인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기를 매우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부끄러워야 되는 일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반복 질문을 해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만나서.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만나면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얘기를 하는데 메모 보니까 그때 얘기했던 거랑 달라. 그래서 근데 할머니 그때 저번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얘기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래갖고 내가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얘기를 안 했을 거야.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경우들 생겨나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이를 이제 자기 형제가 아니라 자기가 낳은 아이들도 먼저 앞서가는 경우들 있죠. 아기 때 뭐 병 알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애환 같은 것들을 이제 할머니들은 아주 핍진하게 그려내 주시게 됩니다. 성장기에 대한 이야기들과 혼인과 출산, 뭐 이런 시집살이에 대한 내용들, 남자들은 이제 이 일을 언제부터 했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제 시내에서 만나시게 되는 어르신들은 되게 그냥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공무원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뭐 다양한 직업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만났던 어르신들은 대체로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 그 농사는 몇 살 때부터 했어요. 그럼 난 아버지가 뭐 일찍 돌아가셔서 나 12살부터 밭 갈았어. 그럼 소는 언제 몰아보셨어요? 이런 거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남의 집에서 일도 하셨겠네요? 그럼 그때 품값은 얼마 받았어요? 온 품값을 받은 건 몇 살 때부터예요? 뭐 이런 것들 다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 질문을 통해서 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뭐 저야 이제 뭐 그래도 구력이 한 17년쯤 되니까 그냥 나가서 바로바로 물어보는 것들이 일정하게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집에 와서 보면 그거 안 빼먹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나가거나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질문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조사하러 갔을 때 이 질문지 보고 읽으면 안 돼요. 이거로 가는 순간 주의가 분산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질문은 내가 인터뷰라고 하는 것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지 이거에 의존을 하시면 안 돼요. 온전하게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1번부터 5번까지 가져갔다고 해서 이제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두 번째 질문 이겁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적절한 질문을 참고하셔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내가 적어온 순서는 이런 건데 내가 안 물어봤는데 어르신이 1번, 3번 대답했어. 3번 굳이 질문 다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파생되어 있는 4번 먼저 하고 나중에 2번 물어본다거나 여기에서 2번 빼먹었다고 정리해놨는데 저기 뒤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어렸을 때 뭐 했다 하고 2번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유연성 있는 형태로 조사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저는 자연스럽게 행동해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당황하지 마라. 지금 앞에 넘어갔는데 네. 지금 질문지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예시해 주신 질문지는 개인의 생애 기초조사 할 때. 네네네. 필요한데 네네네. 모든 경우에 이 질문지
아니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냥 참고 자료라고만 해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까 개인의 생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질문이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요거는 그냥 기초 자료다. 내가 나한테 자료를 제공해주는, 구술해주는 사람의 기초적인 정보를 이런 형태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심화되면 구술 생애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생애사로 가게 되면은 그거의 한 2배 정도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많아지게 돼요. 되게 시시콜콜한 걸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청하는 태도는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경청하고 있다는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눈을 맞춰주고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아, 얘가 듣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조사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앉아서 듣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앞에 조사해서 막걸리 한 2잔 먹고 왔어요. 그 따뜻한 방에 앉아서 얘기 한 2시간 들으면 이제 졸리기 시작하거든요. 대본에 아세요. 선생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쵸? 얘가 지금 졸립구나. 얘가 지금 집에 가고 싶구나. 이런 대본에 보이잖아요. 다 아세요. 그래서 이런 경청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거는 성공적인 인터뷰로 가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 됩니다. 3번째는 구술자가 침묵을 채우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어떤 말에 휴지기가 생겼을 때 너무 개입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처음에 할 때는 뭔가 어긋나거나 하면 개입해서 끊는 브레이킹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도중에 멈춰지는 브레이킹에 대해서는 내가 그 언어의 공백을 이기지 못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여기에다가 다른 질문을 하게 되면 구술자가 얘기하려고 준비하던 거가 어긋나서 매끄러운 조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언어의 휴지, 자연스러운 인터뷰 중에 오는 휴지는 구술자가 채우게 해야 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어색한 걸 빨리 깨고 싶어.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건 반복적으로 질문하라라고 하는 건데, 이 반복적으로 질문하라는 거는 앞에 질문했던 거에 대한 응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나, 혹은 앞에 비슷한 거 물어봤을 때 A라고 얘기했고 지금 B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 맞는 정보인지를 재차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리하다 보면 앞에서는 나 한 서당 3년 다녔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 한자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할아버지 아까 근데 서당 다녔다고 하지 않았어요? 서당에 근데 아주 어릴 때 다녀서 다 잊어버렸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쓰는 거죠. 저희가 주석 달아서 뭐 어린 시절에 약간 기억이 착오가 있다거나, 혹은 한자를 지금은 뭐 구사하지 못한다라거나 뭐 이런 형태로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질문해서 크로스 체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요거는 인터뷰 준비를 이제 철저히 하라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게 왜 중요해요? 어떤 거냐? 이거는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셔야 돼요. 기계들.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밖에 외부에 나가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휴대용 버너 갖고 가서 열었더니 드라이버 있더라. 이런 거 뭔지 아시죠? 상자 똑같이 생겨서 브루스타 이건 줄 알고 갖고 가서 열었더니 전동 드릴 들어있는 거죠. 실제로 생깁니다. 빈 메모리인 줄 알고 넣어 갖고 왔더니 촬영이 안 되네. 켰는데 배터리 없음 뜨네. 이런 일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녹음 버튼 제대로 눌렸는지 반드시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사용하는 녹음기는 이제 녹음 버튼 누르면 포즈가 들어가요. 그래서 10초 뒤에 자동으로 풀려서 녹음이 시작되는데, 그 상태로 그냥 막 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앞에 거 녹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해제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게다가 또 어떤 것들도 있냐면, 예전 녹음기는 그 녹음이 이제 진행이 되고 메모리가
1.4기가가 되면 파일이 딱 잘려요. 그러면 그 잘리는 동안에 녹음이 또 안 돼요. 예전에 마치 이렇게 테이프 데크로 녹음하면 듀얼 데크가 오토 리버스면 이게 찰칵하고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앞에 그 빈 테이프들이 있거든요. 그거 녹음 안 되는 것처럼 디지털 기기도 녹음이 안 되는 지점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냥 풀로 통으로 쭉 녹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예전 녹음기들, 그러니까 12, 13년쯤 전에 사용하던 것들은 그 일정 용량이 되면 끊기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전에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내 녹음기를 나 혼자 쓰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쓰는 거면 내가 해둔 설정과 다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이게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녹음 실패 대비하라라고 이제 했는데, 이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 내줄 때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야, 너네 2명 가면, 한 뭐 4명 이렇게 조 짜서 가면 2명은 녹음을 그냥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늦게 안 되면 얘 거라도 쓸 수 있게. 이렇게 녹음기를 반드시 활용을 2개로 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까 사진에 있었던 조금 성능이 괜찮은 녹음기를 쓰고 휴대전화로도 녹음을 해요. 그리고 카메라, 캠코더로도 촬영을 하면서 거기에 오디오가,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이걸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제 혹시 선생님들께서 전사도 직접 하시나요? 전사? 전사를 하시게 되면 녹음기로 녹음했을 때 들리는 것과 동영상에 들어있는 음성이 서로 잘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는 교차로 들으시거나 하는 것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녹음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 2개 정도의 장비를 확인하라고 저는 주문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물건 등 보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 이제 댁에 가면 되게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가면 소파나 뭐 이런 게 있고 그 건너편에 TV가 있고 이 위에 가족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런 사진들 같은 거 가지고 질문하시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만나뵀던 할아버지는 그 참전용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훈장 이런 거가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질문했던 게 그거였어요. 어르신, 이 뭐예요? 이 훈장이? 그랬더니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싹씩 웃으면서 문 앞에 걸려 있는 거 못 봤냐? 문 앞에 뭐 걸려 있었는데요? 그러면 참전 용사의 집이라고 써 있는 거 못 봤냐? 빨리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한다면 그 어르신들이 찍으시는 가족 사진은 되게 특별한 이벤트 때 찍으세요. 그러니까 뭐 칠순, 뭐 회갑, 아니면 자녀 결혼식 이럴 때 찍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질문들을 할 때 매우 용이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이런 것도 질문하다 보니까 뭐 빗자루 이런 거 가지고도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할아버지 이거 안 파는 거 같은데? 그러면 내가 만든 거야. 뭘로 어떻게 만들어요? 저기 쌀이 있잖아. 그거 꺾어다가 해서 만든 거고, 요거는 뭐 수수로 만든 건데 이 대가 튼튼해서 내가 막 개발해서 쓰는 거야. 아 진짜요? 그러면서 사진 찍어도 돼요? 뭐 저도 나중에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저는 이제 농사 같은 거 좀 인터뷰를 해야 될 때 어떤 것도 조사하냐면,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줘요. 쟁기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뭐라고 불러요? 그 연장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연장에서 이 긴 나무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그럼 성애지. 이 나무는 뭐로 만들어요? 이런 거 다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시청각 자료를 준비해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시각 자료 같은 것들은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르신 이거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될 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 자료도 충분히 활용하고 나도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충주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사하실 때 뭐 관련된 것들이 있다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셔서 질문하시는 것도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뭐 시민의 날 행사 때 찍은 사진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가서 질문하시거나 하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세 번째 있는 거는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인터뷰의 내용은 중간중간에 계속 메모하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복되는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 거랑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면 교정해야 되고요. 뭐 충분한 대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도 반복적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조사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약탈적 인터뷰가 될 가능성을 경계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아주 초창기의 뭐 민속학이나 아니면 사회학의 일부나 구술사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 조사를 할 때 이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 그리고 그 조사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료집이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사를 굉장히 약탈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이 아니라 나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나 듣고 싶어 하는 얘기. 그러니까 질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게 돼요.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얘기해 주세요. 이거라고 하거나, 내가 생각하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그거랑 약간 닮은 얘기가,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 아니지 않아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약탈적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뺏어가려고 하는 거. 그러한 조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약탈적인 방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수집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구술자와 인간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저 형태의 조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분노감이 탁 올라올 때도 있어요. 왜 구술자를 이렇게 대하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때는 보면. 그런 때는 이제 개입해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 조사는 정말로 윤리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고 인간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서 나온 조사의 자료는 신빙성의 의심을 갖게 돼요. 이거는 조사자의 욕망이 투영된 자료이지 구술자의 의도가 반영된 자료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조사하게 되면 사진 자료나 녹음 자료나 영상 자료들을 모두 같이 이제 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의 과정이 고스란히 보여요. 그래서 바로 이 보고의 내용이 이 조사 결과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얻어진 정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옛날 얘기 조사하러 갔을 때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그 태종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태종대와 관련된 얘기는 뭐냐면 이제 조선이 개국할 그 무렵에, 개국하고 얼마 안 됐을 그 무렵에 원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방원이 스승으로 좀 모시려고 했더니 난 너처럼 그 무도하게 앞에 왕조를 문을 닫게 한, 멸망시킨 그런 놈의 스승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이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종이 손수 모시러 왔다가 거절하고 떠나가 버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절을 하고 갔다고 해서 태종대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처음에 그 얘기를 할 때 단종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거를 나름 한 거죠. 비평적 질문이라고. 어르신이 근데 단종대라는 거를 전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했더니 할아버지가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다시 가서 또 다른 옛날 얘기를 조사하게 됐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그때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해도 되냐. 그래서 예 해주세요. 어떤 얘기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때 내가 단종대라고 했는데 그게 태종대가 맞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근데 그거를 왜 다시 확인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네가 그 얘기를 하고 가서 내가 찾아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찾아봤더니 그렇더라. 단종대가 맞더라. 라고 태종대가 맞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 딴에는 당시에 비평적 질문이라고 한 거였는데 그 어르신한테는 이게 얘가 내 말을 안 믿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지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책을 찾아서 공부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서로 원만한 관계에서 조사가 이후에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위기를 이제 잘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어요. 여러 번 찾아갔었습니다. 여러 번 찾아가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도 제가 일을 좀 하고 그랬었어요. 그분은 강원도 원주 그 소초면이라고 하는 곳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 치악산 밑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그런 분께 이런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이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이 인터뷰를 정리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하셔야 됩니다. 인터뷰를 정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면담일지를 쓰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카드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녀요. 제가 서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날짜, 면담자 누구, 구술자 누구, 구술 장소 어디, 면담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질문했던 토픽은 어떤 거, 그래서 빠진 질문들 어떤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두면 다음 조사를 할 때 매우 유용하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공개 동의서 같은 것들은 신뢰감이 충분히 형성된 다음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조사하러 다녔을 때 저희도 이전 선생님들은 이런 동의서 안 받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동의서 같은 걸 받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서라고 하는 거 이제 종이부터 이제 꺼내서 내밀면 어르신들이 일단 거기에 거부감을 가지세요. 게다가 거기에 생년월일 써라, 이름 써라, 사인해라 막 이런 걸 하니까 그거에서 일단 부담과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다 해놓고 나 그거 안 할래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안 할래. 그게 심적인 부담에서 오는 경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60에서 70%쯤 되는 것 같고, 할머니들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나 글씨 몰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글씨 몰라.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야학 가려고 그랬는데 못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게 되게 난감해요. 어떡하지? 근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녹음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할머니, 이 할머니가 얘기해 주신 거 저희가 요런 사업에서 나와서 하는 건데 이건 이렇게 쓸 거고 책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할머니가 얘기해 준 거 우리 책으로 써도 돼요? 써. 이렇게 하면 이제 하고 할머니 이름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럼 내 이름 얘기하라고? 내 이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나 뭐 김순이야.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도 동의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관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구술로 말해줘야 돼요. 면담자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조사했고 이건 이렇게 활용될 수 있고 누가 이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그래 해도 돼. 이렇게 하신 분 계시고 근데 나 그때 아까 그 얘기한 거는 안 되는데 그럼 그 부분 빼드릴까요?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갔을 때 이제 할머니가 나 그거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야 돼. 그랬어요. 그래서 네, 여쭤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 꺼내서 전화하는 거죠. 그래서 야, 누가 와가지고 이런 거 한다는데 이거 뭐 사인하라는데 사인해도 되냐? 그랬더니, 엄마가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되고 큰일 나. 우리 아들이 안 된다는데 누군지 이거 바꿔봐 막 그래요. 그쪽에서 막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화가 났어. 그래서 이제 전화 받아요. 뭐 하는 건데요? 이렇게 따지듯이 묻죠. 그 누구 아드님 되세요? 저는 어디서 나왔고 어딘데요? 뭐 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걸 들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이 좀 필요해요. 저희가 쓰려면 필요하시면 제가 제 명함을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좀 확인하시면 되고 혹시나 뭐 공문 같은 게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것도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때 이제 누그러들죠. 누그러들고 우리 엄마 이상한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면 아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셨고 아주 책으로 나오거나 하면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들을 주셨다. 그러면 엄마 다시 바꿔줘요.
해줘. 그러면 그때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근데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움직이시게 되면 그런 일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 저쯤 이제 시골에 가서 하게 되면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차례 만났다 그러면 뭐 아들한테 전화하는 절차는 필요 없죠. 얘 내가 아는 애니까. 그래 뭐 갔다가 뭐 공부하는데 쓴다는데 해줄게 이렇게 하거나 하는 경우들 잘 나타나게 됩니다. 또 뭐 성함 쓰실 수 없다. 할머니 그럼 성함은 제가 쓸게요. 사인은 어떻게 하지? 그럼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그 촬영도 해요. 이렇게. 할머니 여기 있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글씨를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불러드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고 요거 혹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아드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낼게요. 이렇게 하는 형태로 동의서 같은 것들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일정한 시간과 공감대 그리고 신뢰 이런 것들이 형성된 이후에 하시면 되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요약문이나 인덱스 같은 것들은 저는 권장을 하는데 저게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힘들어서 인덱싱 하는 작업은 일단 목록화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라서 저기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게 막 조사가 익숙하지 않으신 환경에서는 저거를 하시려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어려운 이거 너무 조사하기 힘들다 재미없다 이렇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하실 수 있으면 하시되 다만 요 정도의 일지 정도는 꼭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자료들은 주로 이제 강원도에 있는 춘천학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춘천문화원의 산하기관이었다가 지금 독립했나? 아무튼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데 거기에 이제 몸을 담고 계신 선생님들이 참여하셨거나 혹은 이제 거기에서 발행한 책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모두 구술로 관련된 구술 조사와 관련된 책들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책이 이제 춘천인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아마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작업과 가장 유사한 자료일 거예요. 이게 그 창간호고요. 2020년에 첫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춘천인 그리고 구술체록 매거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온전히 다 구술체록을 통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처럼 똑같이 이 체록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의 연수 이런 것들을 받으시고 조사에 참여를 하셨었어요. 첫 번째 대상들은 그 춘천 관내에 있는 대룡중학교인가 하는 중학교 학생들이 처음에 조사원으로 투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할머니한테 옛날 이야기를 듣는 형태로 조사를 하도록 하는 그 훈련과 교육, 뭐 연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3명씩 팀을 짜주고 처음에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나 여기 있는 전문 그 연구원 선생님들께서 멘토의 역할로 따라가서 처음에 카메라 설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앉을 때는 어르신이 어느 쪽에 앉게 하고 이렇게 앉는 게 좋아. 지금 자연광 때문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서 찍으면 어르신 얼굴이 하얗게 나올 거야.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 카메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촬영본이 그 음성 녹음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뭉개져서 잘 안 들리는데 입모양을 보고 체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술자의 얼굴이 잘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사진은 어떤 각도에서 찍어야 되고 이럴 때는 노이즈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훈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나이가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 시민 기자단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춘천 관내에 있는 성인들 이때 성인의 제한은 뭐 특별하게 연령 제한을 두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계층에 계시고 춘천에 거주하시거나 혹은 춘천에 어떤 적을 두고 계시거나 하는 그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구술 인터뷰를 하시고 뭐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는 이제 과제로 되게 이런 구술사 조사하는 걸 시키거든요. 학생들한테. 전 이제 민속학 수업 이런 걸 하니까 가서 엄마한테 결혼 어떻게 했는지 조사해와라 시켜요.
그러면은 뭐 그냥 연애했다가 결혼했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질문해서 촬영도 해보고 그것도 이렇게 풀어서 가져와봐 라고 하면 이제 할 때는 되게 짜증내죠. 이상한 과제 시킨다고. 강의평가에 엄청 나옵니다. 중간고사쯤에 중간 강의평가할 때 과제 이상한 거 시킨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학기가 끝날 때쯤이 되면 그게 상당한 계기가 돼서 엄마랑 좀 친해졌어요. 아빠랑 친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는 이제 가족 내의 친밀도를 올리는데도 이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구술체록이에요. 실제로 제가 시골에서 할머니들 만났을 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감사하죠.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는 누구도 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안 들어.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 들어주지 않아. 우리 애들도 뭐 그냥 와서 이따가 가지, 뭐 밥 먹고 들어가서 자다 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듣지 않는데 이렇게 뭐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애처럼 하고 다녀가지고 그냥 통칭해서 학생이라고 부르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도 듣고 뭐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니까 고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조사를 실제로 하시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엄청 경계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되게 원론적인 얘기이고 제 경험에 따른 제 주관적인 말씀을 너무 드려서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기회였다면 아주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